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의 뇌를 찾아서 워싱턴 대학교 심리신경언어학과 교수인 샨텔 프렛의 책입니다. 이 책의 1장은 편향, 양쪽 두뇌의 이야기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요. 오늘은 이 1장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뇌를 다친 사람은 언어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연구들 가끔가다 이야기를 듣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연구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로 언어적인 정보를 처리한다고 알려진 좌뇌가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시각과 공간 지각을 담당하는 우뇌가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두뇌의 활동 방식에 관한 모든 지식들이 그랬듯이 이런 생각은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의 평균치를 근거로 내려진 결론이었다. 그래서 이 저자의 연구는 달랐습니다. 사람마다 좌뇌, 우뇌의 활용도나 능력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해력이 약한 사람과 문해력이 강한 사람을 대비시켜서 유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뇌손상을 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예견한 대로 우리 연구에 참여한 모든 피험자의 좌뇌는 문자의 언어적 측면을 이해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런데 문해력이 다소 약한 사람의 우뇌도 이런 언어적 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우리는 그동안 언어 능력이 좌뇌에만 특화되었다고 생각해 왔는데 말이다.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이해하는 능력에 관해서도 문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양쪽 두뇌 모두 어떤 단어와 관련해서 실수를 범했다. 즉 그들은 시나리오와 언어에 모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문해력이 강한 사람들은 좌뇌만 시나리오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듯했다. 얄궂게도 문해력이 강한 사람들의 우뇌는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존 스노우처럼 아무것도 몰랐다. 그래서 이 사람마다 좌뇌, 우뇌를 쓰는 스타일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사람의 뇌는 편향성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 편향성이 강한 사람이 있고 좀 더 균형 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두뇌에서만 볼 수 있는 놀라운 점이 있다면 평균적으로 우리 두뇌가 매우 편향된다는 특성을 띈다는 것이다. 인간의 좌뇌와 우뇌는 크기나 모양, 연결 방법 등에서 전혀 대칭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편향성의 장점은 전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뇌의 특정 영역이 일정한 형태의 일에 적응함에 따라서 그 영역은 점차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구조를 갖추게 된다. 전문화 때문에 처리 능력은 향상되지만 특정 영역이 할 수 있는 일은 또 줄어들게 됩니다.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슈테판 크네이트와 동료들은 이른바 편측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편향성이 두뇌를 취약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편측성이란 두뇌의 기능이 좌우 방구 중 어느 하나에 더 의존하는 정도를 가리키는 신경과학 용어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언어 기능을 관장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거든요.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이 양쪽 두뇌가 좀 더 균형 잡히게 기능을 하는 사람은 이 언어 기능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좌뇌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 이 편측성이 강한 사람은 이 언어 기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켰을 때 이 언어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양쪽 두뇌를 골고루 쓰는 균형 잡힌 두뇌 유형의 사람이 있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 뇌를 편향되게 쓰는 사람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냥 느낌에는 양쪽 뇌를 골고루 쓰는 사람이 생존에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여기에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메리언 아넷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균형 잡힌 두뇌일수록 비교적 최근에 발달한 기능, 즉 언어 능력 같은 것들에 있어서는 미숙할 수 있지만 우뇌 공간은 오히려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이 점은 공간 지각 능력을 비롯한 많은 기능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아넷은 또 편향성이 큰 사람이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공간 지각 능력을 포함한 우뇌 기능은 미숙한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양쪽 두뇌가 전문화됨으로써 발생하는 장단점을 생각할 때 또 하나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있다. 두뇌가 전문화되는 데에는 모듈이라는 고도로 숙련된 처리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전문화된 두뇌일수록 외부 정보를 인식할 때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하나하나 모아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원래 두뇌가 균형 잡힌 구조에서 편향된 구조로 바뀌면 정보 처리 방식도 숲을 보던 전체적인 형태에서 나무 차원의 세부사항에 집중하는 형태로 변한다는 뜻이다. 이 좌뇌와 우뇌는 구조적으로 다르게 진화해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골드버그와 코스타라는 연구진에 따르면 좌뇌는 좀 더 전문화된 말하자면 나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고 우뇌는 모든 정보를 통합하여 말하자면 숲을 보는 그런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엘코넌 골드버그와 루이스 코스타가 설명한 대로 우리의 양쪽 두뇌가 진화해온 방식이
방식이 두뇌의 전문화를 추진하는 구조상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좌뇌는 캡슐로 정보를 담은 여러 개의 작은 두뇌 영역으로 구성된다. 이것이 바로 이 장의 서두에서 언급한 전문화된 모듈로서 이웃 영역이 무엇이라고 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특정 유형의 입력 정보를 처리하는 데에만 몰두하는 연산 처리 장치이다. 반대로 골드버그와 코스타는 두뇌 각 영역 사이의 연결고리를 훨씬 더 많이 보유한 우뇌가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통합하는 기능에 더 적합한 구조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복잡한 과제는 거의 언제나 우뇌에 먼저 할당된다. 한마디로 특정 과제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선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뜻이다. 새로운 과제에 대한 경험이 쌓일수록 작은 부분들, 즉 숲을 구성하는 나무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장 편향된 두뇌에서는 좌뇌가 분할 정복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여 전문화된 모듈을 통해서 나무 수준의 구체적인 내용에 집중하는 데 비해 우뇌는 숲을 보는 전체적인 방식에 전문화된 경향을 띈다. 지금으로서는 우선 모든 두뇌에 숲을 보는 능력과 나무를 보는 능력이 어디엔가 있겠지만 편향성이 큰 두뇌일수록 구체적인 특징이나 세부 사항에 주목하여 복잡한 문제를 푸는 데에 비해 균형 잡힌 두뇌는 더 큰 그림을 보는 데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정도로 말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 조지프 딘에 따르면 인간의 양쪽 두뇌가 보이는 구조적 차이는 말하기보다 훨씬 오래된 기능을 위해서 진화해온 결과라고 한다. 요컨대 딘은 편향된 두뇌, 세상을 다양한 방법으로 동시에 이해하는 두뇌가 진화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점한다고 주장했다. 편향된 두뇌는 양방향을 향해서 동시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한쪽 얼굴은 정면을, 다른 얼굴은 뒷면을 바라보는 로마의 신 야누스처럼 우리 두뇌도 한쪽 뇌, 좌뇌는 다음 행동에 필요한 최적의 선택을 위해서 주로 미래를 내다보는 데에 집중하도록 진화한 반면 다른 쪽 뇌, 우뇌는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을 이해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딘은 주장한다. 그래서 이 부분, 좌뇌는 미래, 우뇌는 지금 당장의 상황을 이해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부분, 이 부분은 이 데니얼 카네만의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생각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전에 살펴본 바 있는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에서 리사 펠드먼 베럿은 이런 주장들에 동의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시스템 1과 시스템 2는 일종의 비유이지 실제 우리 뇌가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를 한 그런 대목들이 생각이 납니다. 건강한 두뇌에서는 한쪽 뇌, 주로 좌뇌가 좀 더 통제와 목표 지향적인 주의력을 담당하는 동안 다른 쪽 뇌, 주로 우뇌에는 집중해야 할 대상이 자동으로 부여될 것이라고 제안한 연구자들이 많다. 이렇게 양쪽 두뇌의 주의 기능이 분화된 것은 딘이 야누스 모형에서 제안한 양쪽 두뇌의 기능의 목적과도 일치한다. 이 모형에 따르면 좌뇌의 목적은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고 우뇌는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역할을 맡는다. 미래를 담당하는 좌뇌가 목표와 계획을 동원하여 결과를 예측하기에 가장 적합한 정보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현재 상황을 이해하려는 우뇌가 주변 상황을 인지하려고 애쓴다는 것은 충분히 타당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예인데요. 비키가 월요일 출근을 앞두고 그날 걸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바지 정장에 튼튼한 신발을 신기로 했다고 하자 이런 목적에 적합한 옷을 찾아낸 좌뇌의 명령에 따라 오른손이 반응할 것이다. 그러나 하필 그때 귀여운 보라색 드레스가 우뇌의 주의를 사로잡으면 어떻게 될까? 양쪽 두뇌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그 정보는 그녀의 주의를 놓고 경쟁을 벌여 최종 의사결정으로 이어진다. 자동으로 진행되는 주의 집중과 목표 지향적인 사고 중에 어느 쪽이 마음을 사로잡거나 주의를 분산시키는지는 양쪽 두뇌에서 나오는 신호가 주의력을 놓고 펼치는 경쟁에 좌우된다는 연구 결과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 뇌에서 어떤 것들이 선택되는지에 관해서 마치 이제 민주주의 같이 이 여러 개의 경쟁하는 후보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선택된다라는 관점에서 이 두뇌를 설명하는 그런 식의 책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편측성에 관한 연구에 비추어 보아도 목표는 주로 좌뇌의 주의력에 사용되는 반면 외부 세계의 감각 정보는 더 오래되고 본능적인 우뇌식 주의력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런 신호들은 되뇌 기저핵에 모이면서 이전의 도파민 피드백 신호를 이용해 현재 상황의 가장 중요한 정보, 즉 이 공식의 결과항을 결정한다. 이 기능이 중요한 이유는 기저핵이 이마 옆 겉질에 도달하는 방대한 중복 신호를 평가하고 그들이 판단하는 목표에 따라 그 과정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서부터는 이마엽이 통제권을 넘겨받는다. 이마엽은 저주파 통신을 사용하여 생각이나 행동 또는 그 둘의 조합을 만들어내는 활성 패턴을 생성한다. 그 다음에는 기저핵이 도파민 보상 회로를 통해서 이마엽이 선택한 결과물이 무엇인지, 그것이 예상보다 더 좋았는지 나빴는지 아니면 예상대로였는지 등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것은
같은 목표가 주어질 때 기저액이 미래에 전달할 정보의 유형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 장은 조금 이제 갑자기 이제 나온 내용들이라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1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는 뭐 이렇게 저주파 통신, 고주파 통신, 그 다음에 기저액과 이마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이 책의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것을 이제 알려주려는 의도에서 이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쯤 되면 나의 뇌가 편향성이 강한 뇌인지 아니면 양쪽이 균형 잡힌 뇌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이 책에서는 내가 어느 쪽 편향이 강한 사람인지 체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간단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에서 4m 정도 떨어진 물체를 하나 정한 다음 그 앞에 검지를 들어 올린다. 두 눈을 다 뜨면 검지 너머로 그 물체가 보이면서 마치 손가락이 두 개인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최대한 물체에 초점을 맞추면서 나의 몸과 물체를 잇는 일직선상에 손가락을 두려고 해보라. 그런 다음 왼쪽 눈을 감는다. 무엇이 보이는가? 만약 손가락이 물체를 완전히 가렸다면 여러분은 오른쪽 눈이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오른쪽 눈도 감아보고요. 이때 손가락이 물체를 가렸다면 역시 왼쪽 눈이 우세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왼쪽 눈을 감을 때 오른쪽 눈을 감을 때 둘 다 정렬이 되지 않는다면은 쪽의 시각을 좀 더 균형 잡히게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은 처음에는 흥미 위주의 쉬운 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읽다 보니까 생각보다 묵직한 면도 있고 조금 뭐 읽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책이었습니다. 나는 편측성이 강한 인간인가? 나의 뇌는 어떠한가 계속 생각하게 해주고요. 또 주변 사람들을 볼 때도 이 도파민이 강하게 분비가 되고 있구나 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뇌는 어떠한가 계속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자가 처음 낸 책인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 저자의 경험과 학문적으로 얻은 것들 또 독자들에게 전달하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통해서 탄생한 그래서 이제 많은 내용들을 넣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던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을 위주로 살펴보았는데 산으로 치면은 이 산의 초엽쯤에서 맛보기만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신 부분들은 책의 뒷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